네, 지금 뭐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계속해서 이제 오늘 5차 변론, 탄핵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께도 질문을 드리면 지금 앞서서 이제 이진우 사령관,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이제 국회 측 질의에 대해서 많은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좀 과거에 뭐 2차, 3차 계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점이나 좀 본인의 과거 진술하고 좀 달라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른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을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있는 증거가 본인의 재판에 불리한 증거 자료로 쓰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헌법재판소나 법정에서 진술했던 것은 그것 그대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증언 자체가 본인의 형사재판에 불리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증언 거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오늘 관련되는 그 이른바 소추단 측, 국회 측 그 증인 신청에서 나온 분들이 상당 부분 증언 거부할 가능성을 높게 점쳐섰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증언 거부 사유를 바로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전부 다 거부를 하지 않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기존에 특히 그 직후에 어떤 계엄 직후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어떤 그 본인 그 소셜 미디어에 불러서 질문했을 때에 했던 질문 그리고 답 그리고 나아가서 나중에 그 국회 청문회에서 불렀을 때 했던 답과 사뭇 일정 부분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데 네. 최종 그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재판부로서는 이전에 어떤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이라든가 다른 데에 했던 것보다 오늘 법정에서 했던 거에 그 신빙성을 상당히 둘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형사 절차에서의 핵심은 방어권 보장의 핵심은 반대 신문권 보장입니다. 기존에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윽박지르듯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그 강요당하듯 질문을 했는 반면에 오늘은 아무런 그런 그 압박이 없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 이것에 대한 신빙성을 굉장히 높이 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진술에서 어떤 진술을 일부 변경을 했다고 하고 그 변경된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오늘 법정에서의 증언의 신빙성이 상당 부분 무게가 질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 기존과 달랐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실체적 진실이냐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입증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 소추단이 얘기하고 있는 탄핵 사유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고 소추 사유와 오히려 배치되느냐 그 부분이 핵심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아까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네.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나온 대답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에 대해 적법하다고 생각했다. 라고 네, 대답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지금 여러 사령관들이 이미 본인들이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항변을 하는 사령관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의 명이었고 군은 이 대통령,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명을 받드는 것이 오히려 적법하다고 생각했고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런 즉각적인 명령을 이행할 것을 권고받았을 때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내가 헤아릴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본인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본인이 그렇게 그 상황에서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본인이 면책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불법 명령은 그것을 이행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면책되지 않는다는 일관된 대법원의 판시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이 나아가서 내란죄 성립 여부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법리적 판단을 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본인의 개인적인 항변 내지는 개인적인 의견 표명인 부분이 있는 거죠. 군으로서는 왜냐하면 명령에 불복종하지 않는 거,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군의 지금 윤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감해줄 것을 청원하는 지금 군 구속 기소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죄값을 덜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적합하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그 증언을 거부를 하니까 마치 그러니까 국회 소추인단 같은 경우에는 마치 대통령이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거북해서 뭔가 증언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가림막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것과 상관없다. 나는 내 명예와
내 그 삶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본인으로서는 이전에 있었던 진술보다는 이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한다. 설령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내 명예를 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증언이 굉장히 신빙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때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긴급한 상황에서 명령에 따랐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명령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일정 부분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정권 때에 검수완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단순히 그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서 검찰이 불러서 피의자를 조사했던 그 피의자 신문 조서도 피고인이 그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해버리면 그것은 휴지 조각이 돼서 증거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지금 수사되고 있는 사항을 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인증등본 송부촉탁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거기다 더불어서 설령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냈다 하더라도 나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탄핵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소송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검찰의 조서는 증거 능력에 동의를 안 해버리면은 증거 능력이 없어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를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는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진우를 비롯해서 각종 사령관들이 법정에서 나와서 기존의 어떤 증언에 대해서 사실상 부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할 증거가 형식적으로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그렇게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의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탄핵은 형사 절차와 다르다는 취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검찰의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서 탄핵의 증거로 인정할지 앞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이 현재 이진우 전 사령관 증인 신문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눈을 감고 증인 신문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나 하고 물어봤는데 이진우 전 사령관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증인 신문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증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총애를 받았는지, 본인이 계엄을 불법으로 인식했는지, 합법으로 인식했는지, 증인은 왜 부르는 거냐면 체험한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재판관 앞에서 그 당시에 본인의 의견, 인식, 그 부분은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없고요. 어떤 사실을 체험했는지와 관련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반대 신문은 기본적으로 뭐 유도신문 등 주신문보다는 재량이 좀 많이 부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견 표명도 물을 수는 있는데 법률적으로 그러면 총애를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계엄과 관련해서 무관하고 적법한 임무를 수행한 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왜 중요합니까? 어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도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받고 이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총을 쏘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이 헌재 심리 과정에서 재판가들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내란죄 내지는 불법 계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구성 요건들이 있습니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폭동이라는 건 무장한 군이 들어가서 한 지역사회의 평온을 해칠 정도가 되면 폭동이라고 법적으로 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그럼 국헌문란 목적의 행위가 있었는지, 국헌문란 목적이란 건 헌법상 기능을 부여받은 적법한 기능 행사를 하는 헌법기관의 권능을 아무런 권한 없이 침탈하는 겁니다. 계엄법에 의하더라도 헌법에 의하더라도 적법한 계엄이었다고 하더라도 군의 통할 아래 입법부를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었냐. 이 전 수방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경로로 영상에도 남도록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그 부분과 관련한 내용이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이지 대통령과의
친소관계 총애를 받았는지 여부, 계엄을 뭐 불법으로 인식했는지 합법으로 인식했는지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한 답변을 저는 끌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끌어내지 못한다면 오늘의 증인신문은 사실상 속의 성과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평소 때 대통령의 총애를 바라는지 여부를 묻었는지 그 취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결국 총애를 만약에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윤 대통령이 미리 이진우 사령관과를 비롯한 관련되는 이른바 아주 친한 사람들과 미리 이른바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았냐 그런 취지로 물은 것이죠. 논의가 미리 됐을 거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죠. 총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평소 때 윤석열 대통령과 스스럼 없이 만나거나 아니면 스스럼 없이 전화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전과 사후에 교감이 있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지시를 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른바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런 취지로 물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이진우 그 사령관이 그런지 않다라고 했던 취지는 결국 평소 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의 어떤 교류가 있다든가 그런 점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봤더니만 속보로 이진우 사령관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부대에 가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결국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사령관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은 4명이 1명씩 국회의원을 들쳐오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반면에 그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때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혈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원이나 인원을 빼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혈 사태를 막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난 그 법정에서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뭐 이후에 어떤 증언이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바에 따를 때는 이진우 전 사령관이 그 김영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의 어떤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증언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 부분까지는 현재의 어떤 증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향후에 윤 대통령이 그 전후 경과 속에서 어떤 직접 연락을 했는지 여부, 이 부분이 아마 오늘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과의 어떤 증인신문, 반대신문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처음에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는 얘기는 했어요. 네네. 이진우 전 사령관 했고, 근데 좀 전에 나왔던 얘기가 맞습니다. 이제 김용현 장관한테 국회 출동 지시를 본인이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한 지시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진우 사령관이 없었다라고 네네. 지금 대답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앞서서도 이제 문을 부수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계속 이야기되는 것이 과연 앞서 국회나 다른 쪽에서 증언한 부분과 약간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계속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맥락을 좀 헤아려 봐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아마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는 가급적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회 측 대리인단이 가장 입증하고자 하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고자 했던 사실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극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사실관계가 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방식으로의 반대 신문을 하진 않을 겁니다.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계엄이 지금도 적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건 본인의 재판에 유리한 본인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계엄이 불법이라고 이 판단을 사후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내가 계엄을 불법적으로 인식했다라고 만약에 답변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당시에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알면서도 위법성 인식을 하면서도 그런 불법적인 명령을 따랐다는 것이냐라는 것까지 귀결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형사적인 책임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왜 불법에 가담했느냐고 했을 때 나는 몰랐다. 그 당시에는 내가 그 부분을 헤아릴 수 있는 뭐 여력도 없었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본인한테는 최소한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본인한테 재판에 유리한 부분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증언을 최소화하는 전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네. 지금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평소 때 윤 대통령으로부터의 어떤 총애가 있었는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직접 통화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 때 어떤 미리 이 부분과 그 개헌과 관련되는 아무런 어떤 사연 조율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더불어서 제가 만약에 국회 소추인단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그 이준우 전 사령관이 검찰이나 아니면 특수본에 있었던 그런 조서를 제시하면서 그 당시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증거는 지금 어떻게 이것이 맞는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하나하나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네. 아직까지 지금 그 언론의 그 속보를 보면은 그런 날카로운 질문이 지금 있지 않다는 점. 물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술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나온 바로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언급했다는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의 법적 증언을 하고 있다. 특히 아시다시피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수사해서 진술을 했던 것은 네. 법정에 가서 부동의해버리면 증거 능력은 사실상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그 임명을 했던 대법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조서는 던져버리고 법원에서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법원 앞에서 임의성과 신빙성을 가지고 하는 증언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추인단 측에서 이진우 사령관을 비롯해서 다른 증인들에 대한 그 법정 증언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할 경우에 그거를 가지고 과연 검찰이나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조서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증거를 가지고 탄핵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서가 증거가 될 수 없다.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재판인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그날 처음 통화를 했고 이후에 특별한 어떤 그 지시가 있었는 것도 아니며 더불어서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겪은 바에 대한 판단까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정 앞에서 양측이 증언에 대해서 증언과 반대 신문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의 법적 증언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네, 이진우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는데 특별한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변을 했고 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국회 방어 목적으로 출동했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내부에 들어갈 계획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증언은 일방적인 증언이어서 그래서 법정에서의 반대 신문 절차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어떤 내용이 실체적 진실인지는 저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한 증언은 그것 그대로 100%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의 법정에서의 진술하는 태도나 이른바 변론 전체의 취지를 재판장님 8분들이 일일이 지금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앵커께서도 질문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왜 출동했는 지시는 누가 했느냐 했을 때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 그럼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다. 그리고 그때 그러면 국회로 왜 갔느냐라고 어떤 유도신문이 아니고 그냥 질문을 했습니다. 그거에 국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고 있고 더불어서 국회 내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증언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수사기관에서의 증언과 상당히 배치된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했는지 여부도 사실 불명확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조서를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된 법정에서 본인이 양측의 어떤 증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상당 부분 향후에 다른 분들에 대한 어떤 증언을 통해서도 반대 신문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 같은데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단어 한 단어 지금 나오는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진우 전 사령관이 국회 측 신문에는 네.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네.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어 목적으로 출동을 했고 국회 내부에 들어갈 계획이 없었다는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본인의 입장이 좀 분명하게 정리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실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부분과 대단히 배치된다는 인상은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요. 본인이 정말 내란 우두머리에 이 주요 임무 참여자라고 평가받는 순간 엄청난 이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본인을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어떤 취지에서 오늘도 증언을 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대단히 톤다운을 하는 겁니다. 나는 위법하다는 것도 몰랐고 사실상 관사에서 설거지하다가 계엄령이 발표된 것도 그때 비로소 알았다. 대통령과 특수관계나 총애를 받는 관계가 아니어서 그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긴급하게 출두 명령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 국회를 무력화한다거나 그런 데까지는 인식이 나아가지 못했고 단순히 어떤 엄호나 이 병력을 그 보호 차원에서 그냥 투입하는 것으로 정도로만 인식했다. 실제로 내 휘하에 어떤 군사들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종합하면 본인의 책임을 저감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어떤 문답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리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단독으로 지시를 내립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증인신문에서도 나왔지만 포고령 할 때 처단을 넣을지 않을지 이건 그냥 한 계몽의 목적이고 이러니까 넣자. 굉장히 긴밀히 윤석열 대통령과 논의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단독적으로 계엄을 지시합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사후적으로 알게 됐든 그리고 본인이 지시를 받았을 때 그 부분이 국회를 침탈하는 것까지 나아갈지는 몰랐다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지금 덜어주는 방향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건 헌법재판관들도 마찬가지의 판단을 할 것이고 이 사람은 자신의 형사재판이 계류 중인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떤 여파를 최소화 내지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증언에 응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하면 그런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이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본인을 위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윤 대통령한테 좀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증인 신문이 더 많아질 것 같다. 더 많은 증인을 필요로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 예상했던 것이 한 3월 초 정도 됐는데 그 시간보다는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한 5차 그 변론기를 한꺼번에 지정을 하면서 네. 하루에 한 3명 정도의 증인 신문을 예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업무를 해보면 하루에 3명 증인 신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오후 2시에 하던 재판을 이젠 오전 10시부터 해서 사실상 3명에 대한 그 증인 신문을 하루에 끝내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거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오전 10시면 한 9시 반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법정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하면은 사실상 방어권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가 무리하게 지나치게 무리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재판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만 해도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출석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의 설령 헌법재판소가 앞으로의 어떤 변론기를 딱딱 잡는다 하더라도 증인들의 어떤 태도나 출석 여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향후의 헌법재판상 탄핵 절차가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오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3번, 3명 증인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직접 불렀다가도 한 명 다 하고 시간이 다 되면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야가리 신문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불러서 증인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향후에 오늘 지금 이진우 그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봤을 때도 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잡았던 그 변론 기일이 지나치게 무리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루의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이 국회 측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1시간 전쯤 시작된 가운데 국회 측이 신청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선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본격 신문에 앞서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답변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국회 측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검찰의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은 증인이 거부해도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다며 검찰 조서를 제시하며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이 전 수방사령관은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제3자의 진술이 다르다며 자신의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대부분 자신에 대한 내용이 아니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엄 당일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12.3 비상계엄 당시 컨테이너 4분의 1 크기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 세대를 이용해 전화를 받고 지시를 하며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을 전부 기억하기 어렵다며 국회 측 모든 내용을 답변한다면 오히려 위증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측 반대 신문에는 좀 더 많은 답변을 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보면서 위법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배 기자, 이어서 오늘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신문이 줄줄이 예고돼 있죠? 네, 오늘 변론에는 국회 측이 신청한 핵심 증인 3명이 출석합니다. 이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모두 마치고 나면 오후 4시부터는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법정에 출석합니다. 여 전 방첩사령관은 정치인 체포와 선관위 장악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여서 이 전 사령관처럼 답변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 증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 오후 5시 반에 신문이 시작됩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밝힌 뒤 윤 대통령 측과는 상반된 증언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며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해와서 진실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변론이 탄핵 심판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증인 얘기를 이어가면요.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 시간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 그리고 증인 신청 가능한 많이 받아달라. 형사재판도 받아야 하니 탄핵 심판 1회로 줄여달라. 이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잖아요. 네,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조속한 결정이 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파면을 할지 아니면 업무에 복귀시킬지를 빨리 가늠하고 법적으로 가르마를 타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조속히 안정되는 거예요. 이걸 지연하는 게 사법적인 관점에서 정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실무적으로 그렇다면 증인을 많이 부르겠다. 입증 취지가 각 증인마다 다르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확인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이를테면 큰 두 축으로 나눠질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한두 끝도 없이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죠. 국회에 들어간 일반 병을 부르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아닌 거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지휘를 내린 군 사령관들 내지는 국무회의 사실상 실제도 없었다고 한덕수 전 대행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 이 정도가 법률적으로는 유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광경을 보셨습니까? 나도 입건됐다. 나도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을 내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이거는 공통으로 펼쳐질 광경이에요. 이런 증인들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는 통상의 재판 과정에서도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을 받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칠게 보면 2명 그 상황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만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령관들 그리고 거기에 부속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미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헌재에서 더 증인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의견이 180도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에는 증인을 140명을 불러도 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단지 14명 정도의 증인도 못 부르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그 헌법재판소법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그 기록을 복사해달라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재판소법을 명문으로 어겨가면서 그 경찰, 검찰 그리고 나아가 공수처에 수사 기록을 요청을 해서 그 복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검찰 조서를 부동의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증거 능력을 다 인정했지만 그 사이에 그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따라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사실상 휴지 조각 같이 돼버린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 3심이라도 있지.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달랑 1심, 단심으로 끝나는 재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수사 절차의 어떤 적법 절차 보장, 방어권 보장은 더더욱 강하게 보장해야 되는 것이 법적 취지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14명을 증인 신청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제가 법조인의 어떤 그 실무적 감각으로 검찰에서 경찰에서 왔는 그 조서를 검찰이 헌법재판소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은 반대 신문권 자체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진술 조서가 왔는 것에 대한 반대 신문권이라도 보장해 달라는 취지에서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헌법재판소가 무조건 KTX급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고 6개월, 180일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에 하나라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치인들만 급할 뿐인 것이죠. 이재명 대표만 대통령이 되고 싶을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판결을 했을 때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승복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거꾸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을 때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다 했더니만 그럴 수밖에 없었네 하면은 윤 대통령의 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승복을 위한 적법 절차는 어떻게 보면 안 드러내도록 보내버리고 최대한 국가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명분 하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하는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두고 우리나라 어떤 그 민주 법치 사회에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마치 어제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1명 임명을 보류했는 것과 관련된 것도 변론 재개를 해서 지금 재판 기일을 잡았듯이 지금이라도 지나친 속도전을 뒤로 하고 한 분 한 분에 대한 증인을 불러서 그에 대한 반대심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30분씩 이제 주 신문이 끝나서 다시 이제 국회 쪽으로 재신문이 넘어간 상태고요. 조금 전 들어온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정치인 등등에 대한 체포 그리고 감금 관련된 이야기였죠.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진우 전 사령관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수방사 지하 1층에 이제 벙커 얘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군 지휘부가 들어간 곳이다. 그리고 벙커는 한 개의 대대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 수용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갑차 이용 금지, 총기 사용 금지 지시를 자기가 내렸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 앞서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온 것이 이제 포고령 1호에서 정치인의 정치 활동 금지를 하면서 관련돼서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을 체포해서 감금하겠다라는 부분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수방사 벙커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아까 기자 리포트 현장에서 이 전해준 내용을 보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사실관계니까 국회 측 대리인단이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한테 이 부분을 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걸 좀 보류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이른바 비원 벙커 등과 관련해서는 체포와 관련해서 아마 본인은 거기에는 다른 이제 들어가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수용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본인의 어떤 인식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다만 이 수방사령관보다 어떤 체포조 그리고 체포를 한 이후에 뭐 수거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분산 수용을 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어질 여인영 전 그 방첩사령관이 조금 더 밀접하게 주 업무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부과해서 드리자면 지금 일반 형사 절차와 비교해서 이 헌재 절차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 이 재판 말씀하시는데요. 아무리 형사 재판이 헌재 심리 과정에 준용하도록 돼 있어도 절차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에서 대장동 검찰 증인만 한 500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부동의를 하면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 불러내는 기계적인 증인들입니다. 헌재의 결과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는 기본적으로 징계 절차예요. 그렇다면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실관계가 있었는지를 헤아리는 절차라서 기계적으로 형사소송 절차와 대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이진우 사령관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난번에 그 윤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에 대한 체포 구속 그리고 체포 구속한 다음에 이 그 수방사 지하에 있는 벙커로 이송을 해서 거기에 감금하겠다라는 그 얘기가 나왔고 그에 대한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믿을 만한 소스로부터 그 정치인 체포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그 수방사의 벙커의 어떤 감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분개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진우 사령관의 증언을 들어봤더니만 본질적으로 그러한 체포 구속에 대한 지시 자체가 없었다라고 일단 법정에서 선서했는데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체포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서 체포한 다음에 수방사로 가서 수방사 지하에 있는 B1 벙커에다가 정치인들을 수감하도록 미리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지금으로서는 그 언론에 보면은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으로부터 그와 같은 보고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지금 언론 보도를 나오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갔더니만 거기는 지금 수방사 사령관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 벙커에는 수방사의 대대급 인원, 대대급이라고 하면은 수백 명이 됩니다. 수백 명 인원들이 거기에 상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치인들을 감금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언을 해서 기존의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지금 증언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니까 검찰 그러니까 그 국회 측에 주신문이 있고 그 주신문이 끝나니까 대통령 측이 반대 신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을 재주신문이라고 합니다. 네. 재주신문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롭게 파고들 가능성이 있을 텐데 재주신문에 대해서도 체포 구속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 나아가 이 B1 벙커는 사실상 여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도 안 되고 그때에 사람을 체포해서 와서 감금하기 위한 준비도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기존의 어떻게 보면 그 공수처라든가 아니면은 국회에서 진술의 신빙성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그 율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끝까지 물어지고 늘어질 텐데 재주신문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조금은 불리하게 들려요. 국회 측
신문에는. 그런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진술이 혼용이 돼서 그런데 그럼 체포와 관련해서는 누가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본인이 체포 업무를 담당했다는 취지로 종전에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끌어내라라고 했지. 그러면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처음엔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국면에서 전화를 했더라.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고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전화를 받은 이후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하면서 줄줄이 누구를 체포해야 되는지를 읊어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진술이 나오는 동안 그리고 조서가 만들어지는 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거리감을 가졌던 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죠. 그 부분은 본인이 체포에 가담했다 내지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본인이 몰랐다고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체포와 관련한 지시 자체가 없었다라고까지 이 확대 해석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진술 중에 누가 체포와 관련해서 진술을 이야기했느냐? 홍장원 전 차장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 이후에 구체적 명단은 여인영 전 사령관이 이야기해줬다. 그러면 여인영 전 사령관이 체포와 관련해서는 주되게 담당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업무가 달랐으니까요. 모든 군이 정치인 체포에 나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과 관련해서 체포와 관련한 질문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한 아무래도 본인의 형사재판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 업무와 관련해서 붙어있는 증인을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 해석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해서 총 주신문 다음에 재주신문까지 해서 1시간 반 정도 하죠. 그다음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1시간 반 하고 또 한 5시 반 정도에 그러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올 텐데 아마 두 분 모두 이제 홍장원 제1차장의 증언이 가장 중요할 그렇습니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포인트는 홍장원 전 차장하고 과거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정원장하고의 또 바로 맞습니다.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예상을 좀 해볼까요? 다만 그거 말씀하기 전에 네. 조금 전에 지금 그 속보로 들어온 걸 봤더니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총기나 아니면은 그 장갑차 같은 것을 사용하지 마라라고 지휘를 했고 본인이 그와 같이 국회에 갔던 것은 국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좀 전에 지금 띠자막으로 나온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국회에 담장을 넘어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국회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관련되는 군대 요원들이 왜 그 국회를 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나 아니면은 그 국회 소추단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을 통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밝혀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제1차장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상당 부분 살짝 그 상황 따라 말이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의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선서하고 하는 증언입니다. 이 부분의 증언이 가장 신빙성 있는 증언으로서 임의성이 있는 증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 신문으로서 탄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국회 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진술,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의 진술 중에 윤 대통령의 가장 불리한 것, 예를 들어서 직접 전화해서 이번 기회에 싹 잡아놓으라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여부를 물을 테고 그 윤석열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살짝 변화된 내용을 계속 그 질문을 하면서 홍장원 지금 전 제1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어떤 물적 증거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증거를 통해 가지고 홍장원 1차장의 어떤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건데요. 실제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윤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1차장이 가지고 있는 통신사의 휴대폰 그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는 거예요. 네. 결국 이 부분은 뭐냐면은 그날 전후로 해서 직접 누가 어떻게 보면은 정보에 관련되는 사람과 통화를 했느냐 아니면은 그 중에 혹시나 민주당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반대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이 이른바 오염됐는지 이런 부분을 물고 늘어짐으로써 기존의 어떤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취지로서의 어떤 반대신문을 할 건데요. 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홍장원 1차장이 어떤 반대신문에 대한 답변을 할지 저 또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통화 기록을 조회 요청을 했고 그걸 받아들이는 부분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홍장원 전 처장 국민의힘에서는 진술이 계속 바뀐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다는 인상 받지 못합니다. 큰 틀에서요.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 신빙성이라고 표현하는 건 증명력입니다. 이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증명과 관련한 힘을 갖고 있는지인데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끌어내라. 그러면 이 국정원에서 이 경찰로 이관됐던 뭐 대공 수사권도 그렇고 다 복귀시켜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빨리 방첩부를 지원해라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해서 그 명령을 따르려고 했었다는 거죠. 어떤 명령이든. 그 이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줄줄이 읊어줬다는 겁니다. 누구를 국정원에서 같이 지원해서 체포해야 되는지를. 거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그래서 적다가 너무나 이 부분이 의아하기도 하고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적는 것을 중단했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에 반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존재 사실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구체성을 뗀 진술을 탄핵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 어떻게 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이 사람에 대해서 메신저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더군다나 조태영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내 명예를 걸고 나는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들은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상반됐죠. 왜냐하면 홍장원 1차장은 나는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최근 어떤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까? 경찰 조사에서 국정원장이 사실 홍장원이 그 당시에 나에게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게 들었다라고까지 조사에 남겼다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뭐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지만 정보를 과시하거나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시중에 떠도는 세간의 풍문을 나한테 전달하는 것이구나라고 본인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형사사건 할 때 의뢰인한테 거짓말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관철될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단순하고 관련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일관되게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큰 틀에서 수방사령관이든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든 각각의 임무와 관련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진술로서 남겨놨습니다. 하지 않았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나머지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사령관들이 거짓말을 가공해내고 국정원의 고위급이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국민들께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기 상당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겁니다. 예, 다시 대신 판정에서 진술 중인 이진우 전 사령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회 측이 대통령 지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해라. 이렇게 대통령 지시를 전화로 받았다는 게 검찰 공소장 내용이었는데 의원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독촉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증언은 거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발언이 검찰 공소장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정확하게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하지 않고 그런 사실과 관련해 내가 답변할 수 없다는 건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아까 최 변호사님이 아마 예상했다고 말씀 주시는 것도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서 그런 거예요. 본인도 관련해서 본인의 공소장에도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유사한 내지는 그런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본인이 했을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공소장에 넣을 정도면요. 이게 공소유지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매우 직접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체포를 해야지만 내란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 군을 보낸 사실 그 자체로 내란죄는 사실상 99% 저는 개인적으로 입증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관계들을 공소유지를 위해서 왜 넣느냐. 검찰이 수사할 때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누군가의 구체적인 그 사실관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과 문답을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포고령도 내가 썼다. 그리고 뭐 대부분의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키를 잡고 한 것처럼 이야기했을 때 당장 수사기관에서 이런 발언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증거를 갖고 있는지 아무래도 모르는 것 같다라고요. 왜냐하면 이 피고인은 그리고 자신을 방어해야 되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봅니다. 큰 틀에서 검찰이 무슨 증거 가졌는지, 나와 관련해서 어떤 적대적인 진술들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주의하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틀에서 오늘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관계들이 현출된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 파면 가능성이 낮아질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사실이 없다와 답변 거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어떤 말씀 맞습니다.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마치 지금 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다른 증거를 모르고 거짓말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진우 그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그럼 재판에 일단 넘겨지면은 검찰에 있는 그 모든 유죄에 관련되는 증거들을 피고인 측이 변호인을 통해서 다 복사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본인과 관련된 공소 사실과 관련된 모든 증거에 대해서 본인도 구속된 상태에서 대부분 다 읽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진술을 했고 그 관련되는 사람들이 무슨 증거를 제출했는지는 이미 증거 목록과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그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에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끌어내려고 했는 것이 있느냐라고 지금 그 국회 측에서 물었을 때에 네. 그 질문은 결국은 본인의 어떤 공소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에 대한 진술을 할 경우에는 본인 형사 사건의 직접적인 유죄 증거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변호인과 협의를 해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라라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진술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은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그런 어떤 다양한 다각적인 증거 활동을 통해서 그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는 것을 국회 측 소추단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처럼 지금 그 입증을 만약에 입증을 못하면은 그럼 탄핵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진술 거부하는 것이지 거짓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평가는 헌법재판관들의 몫인 것이고 그 외에 진술 거부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면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탄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본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헌법에 어떻게 보면 규정된 자기부재 거부권이라고 하는 기본권 행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것에 대해서 비판한다, 저는 그건 아니것이다입니다. 네. 제가 제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 말씀드리면 저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거짓말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거짓말은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이를테면 체포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은 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아닌 것으로 보이죠. 본인은 그런 지시 받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거짓이라고 단정짓고 싶지 않습니다. 예. 본인이 형사재판까지 받는데 굳이 선서까지 하고 거짓말을 이야기할 동의는 없거든요. 거기서는 진실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강하게 인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본인으로부터 체포를 정말 지시를 받은 사람한테도 유사한 질문을 던질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15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국회 측의 재주신문이 끝나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 측의 재주신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약 10분 정도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뭐 아직 더 이상 들어온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부분을 좀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석 얘기를 워낙 처음에 많이 했기 때문에 보석 신청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아예 구속 취소를 요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 또한 보석보다는 구속 취소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일단 그 기소되기 전까지는 구속을 취소하거나 하는 그 권한은 검찰에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구속 기소를 한 이후에 신병과 관련된 일체의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할 때에 구속이 잘못됐다든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없다든가 했을 때는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 그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구속 취소하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계속 구속할 경우에 피고인이나 가족들에게 지나친 어떤 그 피해를 줄 경우, 그리고 또 그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구속 취소를 했던 취지는 뭐냐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구속 취소가 받아들이면 좋고 설령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2차적인 플랜 B로서 보석 청구를 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보관을 가지고 이런 전략을 펴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건 그 주된 취지는 뭐냐면은 구속 결정을 해서 하는 것 자체의 결정이 위법하다라는 그런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난번 어떤 그 체포하고 구속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그 서부지방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수처가 특히 공수처가 과연 그런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이 있느냐, 더불어서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어떻게 보면은 경비하는 처장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55 경비 단장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들어간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봤을 때에 불법 체포 감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권 발동을 촉구를 하면서 법원이 이것은 체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서 이 부분을 취소하고 석방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이 이면에는 깔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청구. 네. 일관성이 있는 행보로 어떻게 보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구속 사유가 없다라는 게 주장 내용이었잖아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구속 취소랑 보석 가능성이 원래는 먼저 좀 제기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보석이란 건 기본적으로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이제 임의적 보석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보석을 시켜주는 건데요. 저희가 실무하다 볼 때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진짜 드뭅니다. 무죄를 선고할 예단이 이미 있는 상황이어도 대단히 그 직전에 풀어주거나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필요적 보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 요건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형, 무기, 그리고 장기 10년 이상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구속 취소를 해달라라고 하지만 사실 그 쟁점이 보석과 또 매우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이 청구를 받아들여서 사실상 석방을 하고 풀어준 상태에서 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인가,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죠. 이를테면 지금까지 법적으로 쟁점을 삼았던 부분들, 이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 관할 문제도 있다, 체포영장이 2번 발부되고 없는 이의 절차를 거치고 체포적부심에 구속영장 실질 단계까지 오도록 이 영장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법원은 그 문제가 없다라고 교통정리를 해오는 방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부도, 이 배당을 받은 형사 25부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도 이것과 관련해서 구속을 취소할 사유가 있구나라고까지는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속보로 들어온 지금 상황을 전해드리면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심경에 대해서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저를 불행한 군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좋은 선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해야 할 일을 늘 생각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핵심인 서울 수도를 방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 장군 중장으로서 육군에서도 가장 핵심 보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프라이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에 얽히면서 지금 구속되고 형사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 틀림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맥락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자유롭게 증인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진우 전 사령관이 자유롭게 본인의 소회를 지금 얘기해서 결국 본인의 전체적인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는, 한마디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유리하게 보이는 듯한 증언을 했죠. 근데 그러한 진술 자체가 어떤 윤 대통령의 친소 관계 아니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군인으로서 명예롭게 행동해왔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긴급한 상황 속에서 명령에 절대 복종하면서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합법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전체적인 어떤 본인의 오늘 증언
증언의 신빙성을 부여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예.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말씀하는 태도, 눈빛, 그와 같은 손짓 이런 부분을 봐서 정말 이 사람이 거짓을 말하느냐 아니면 진실을 말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태도, 우리가 그 법률 용어로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가리는 그런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지금 저희가 단편적으로 전해지는 이 증언 내용을 종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퍼즐의 조각조각을 지금 맞추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고요. 그 윤곽의 결론은 본인을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에서 좀 배제되도록 내지는 그 책임을 가장 좀 더는 방향으로 증언을 그 맥락에서 보면 오늘의 이 증언 내용이 어느 정도 헤아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지금도 군의 명예를 새기고 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새기면서 이게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계엄을 두둔한다라기보다는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전해진 보도 내용을 보면 계엄과 관련해서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본인 몰랐다는 거예요. 국회로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계엄의 연장선상이라기보다는 어떤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국회의 방어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지 불법 계엄에 내가 동조를 한다거나 거기에 가담한다는 인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돌아가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고 헤아려 보더라도 나는 군의 명예를 저버린 것이 아니다. 나 스스로 불행한 군인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 당시에도 내가 불법, 합법 이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계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그런 지시는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TV를 통해서 설거지를 하다가 계엄에 대해서 알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를 내리는데 그거는 매뉴얼에 따른 그냥 통상적인 어떤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머릿속에 계엄이란 것은 대단히 흐릿했거나 아예 없었다. 그러니 나는 내란죄와 관련한 불법의 가담 정도가 없고 나아가 인정되더라도 상당히 적다라는 그 취지에서 오늘의 증언 내용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들어온 얘기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인은 항상 영광이 아닌 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위법을 어떻게 따지냐, 즉 위법한 명령에 과연 따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즉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을 어떻게 따지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 제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이다. 본인이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그거 같습니다. 지금 위법한 명령에 과연 군인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위험 상황인데 그걸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까 이와 같은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 결국 그때도 적법한 명령에 따라서 어떤 그 침탈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인에 대해서 체포하라고 했느냐 그런 적 없다. 그러면 왜 국회를 갔느냐? 국회를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 침탈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취지였고 거기에서 총이나 아니면은 그 칼 나아가서는 흉기나 아니면은 장갑차 같은 것은 쓰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떠나서 증언에 있어서의 어떤 일관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라는 그런 느낌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증언 거부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형사 사건에서 지금 진술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오늘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결국 그 이진우 지금 그 전 사령관의 형사 사건에서 진술을 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진술을 또 어떻게 보면은 탄핵 재판의 증거로 가지고 와서 탄핵을 할지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형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지금 하나하나 소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 부분을 얼마나 믿는지 여부는 헌법재판관님들의 신빙성의 영역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본인의 재판에도 똑같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무죄를 다투는데 왜 무죄를 다투냐면 나는 이 계엄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그 수뇌부에서 아는 거고 군인으로서 어딜 가라, 어떻게 동원해라 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 시점에 불법인지 아닌지를 따질 겨를도 없었고 그럴 능력이 내게는 없다. 그러니까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나는 이 내란의 동조 세력으로서의 이 주요 임무 참여자로
경우에도 법적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시를 내린 사람의 법적 책임이 줄어들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짜고 이 판을 짜서 지시를 내린 건 계엄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헌법상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거기에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나는 몰랐다. 나한테는 장갑차를 동원하라는 명령은 없었다. 공포탄도 사실 쏘라고 한 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저감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장갑차든 소형 장갑차든 어쨌든 국회 앞으로 동원이 됐었고 군이 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전 수방사령관은 내 죗값을 더는데 치중한 증언을 본인의 형사재판에서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서도 일관성 있게 가져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정치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요. 네. 잠시만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일단은 이진우 전 수도사령관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요. 이제 다음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주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씩 진행이 되면 적어도 5시 반에 시작이 돼서 1시간 반이면 7시 정도까지는. 근데 저녁 식사 시간이 또 있어서 아마 시간이 더 늘어질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좀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민주당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명계를 어떻게 포용하느냐 논란이 되겠죠. 안으로 총구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을 했는데 비명계는 계속 얘기를 하네요. 예,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정치 도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는 대선 주자가 좀 상수화로 굳어지는 측면이 있죠. 특히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는 다른 주자들의 정치적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이른바 잠룡으로서 대선의 잠재군으로서 어떤 선거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 가장 유효하냐. 그거는 1등 주자를 때리는 거예요. 1등 주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본인의 어떤 차별성 그리고 본인을 대안 세력으로 인지시키는데 가장 유효한 효과거든요. 이건 여야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당은 여러 주자가 혼재해 있고 지금 대통령의 어떤 이 탄핵 국면 속에서 주자들이 선명하게 본인이 이 대선의 깃발을 내걸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잠재해 있을 뿐 어느 당이든 공이 펼쳐질 광경이다.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일찍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 다만 그렇다면 이 부분이 민주당의 균열, 분열로까지 해석되는 것이 맞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그런 분위기는 비교적 덜한 것 같고 지금 당의 원로 내지는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선 전 실장, 김부겸 전 총리 등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포용을 주문하는 건 민주당이 정말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의 그리고 중도 유권자층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야 될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쓴소리까지 다 수용해서 그 대선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과연 포용할 수 있는가? 아마 이것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의 후유증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이른바 조기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설령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출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친명 비명에 어떻게 보면은 살짝 균열이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더불어서 지금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지금 총구를 이재명 대표한테 겨루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대선 이후에 대선이 사실상 패배했는데 그 대선 패배에 대한 그 원인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있을 겨를이 없었다. 왜냐하면은 대선 패배하자마자 돌아서 가지고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되고 그랬다가 바로 또 돌아서서 당 대표가 되는 지금까지 있지 못했던 그런 방탄의 길을 왔다 보니까 대선 패배에 대해서 어떤 그 비판이나 비평할 여가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판과 비평가가 없이 조기 대선에 나섰을 때 과연 이번에 이길 수 있을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를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이전 이런 강력한 이슈로 해서 전부 이기고 서울도 이겼는데 지난번에 서울도 지고 충청도도 졌는데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로서 이길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이런 모순적인 어떤 측면이 구조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가 특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공선법과 관련해서 2월 달 내지 3월 달에 2심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있는 이재명 1급 체제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조기 대선을 어떤 계기로 해서 그것이 갈등이 크게 나아갈지 그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여권에서 선두로 올라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이 윤 대통령 지금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조기 대선을 단정할 수가 없다. 검토하거나 생각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탄핵이 인용되면 출마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질문에는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내 양심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마 지금 그 우파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칙을 견제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일부 어떻게 보면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그로 인한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또 여당 측 잠룡에 대한 어떤 1대1 대결 같은 걸 하면서 이 조기 대선 모드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끊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가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귀환도 가능한 것인데 윤 대통령으로부터 녹을 먹는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부터 녹을 먹는 장관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지금 대표가 다른 이제 이준석 의원? 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 이제 40세 생일을 앞두고 스스로 생일 잔치하듯이 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현재의 이제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분 윤 대통령의 어떤 이번 계엄에 대해서 처음엔 비판적이었지만 상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상당 부분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많이 돌아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처럼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슷한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김문수 장관의 어떤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 낮의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설령 나중에 어떤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인 지금까지의 어떤 지사적인 풍모를 계속 견지할 때 본인에게도 좋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장관의 이와 같은 답변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후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선두권을 점하고 있는 건 지금 이 시점의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최종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낙점받을 것인가는 부정적으로 말씀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강성 지지층부터 밀집하고 이렇게 같이 결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와중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꽃꽃 문수라고 지칭되는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의사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행위를 했던 지금 국무위원에 대한 이 조사를 해보면 선호도가 상당히 높이 나오는 건데 과연 이 부분이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의 이 주자로까지 갈 것인가? 국민의힘도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확장성이 있는 주자로 평가받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건 상대평가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누가 덜 못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1등 주자라고 하는 선두권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상당한 강성의 사실상 국무위원이 되기 전에는 극우 유튜버를 운영했다라는 평가까지 받는 이런 부분이 1등인 그 상황이 과연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청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여러 조사 지표에서 양측이 결집하고 있는데 관건은 중도 유권자층입니다. 본인을 중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유권자층의 간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것도 물론 민주당이 이런 지표에 고무돼서도 안 되겠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는 위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진우 증인 신문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이 끌어내라 지시했어도 대답 안 했을 것이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계속해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대통령도 군인의 비무장 상태를 알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다시피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 본인의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약간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하면서 또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은 유리한 듯한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얘기 들어보죠. 끌어내라 지시해서 대답 안 했다. 그다음에 군인 비무장 상태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끌어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듣질 않았다는 것은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치인에 대한 체포 구속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 그리고 무기 사용에 대한 하지 말라고 했었다. 그리고 또 그럼 국회에 왜 들어갔냐? 국회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체포 구속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재반대 신문에서 그런 얘기 들었냐 했을 때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고 설령 그럼 만약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어떤 행위를 했을 것이냐라고 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정적으로 설령 그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군인으로서 그와 같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결국 전후 상황 처음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진술에는 전체적인 어떤 일관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은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향후에 지금 그 헌법재판관들은 수사기관에서의 어떤 진술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을 것인지 믿을 것인지 그것을 두고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재판관이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신문에 들어갔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 하지만 끌어내라 지시했어도 대답은 안 했을 것이다. 이게 법률적으로 정확히 짚어보면요. 법률적으로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사실에 대한 본인의 의견 표명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신문, 반대신문, 증인신문을 할 때 판사가 변호인이나 검찰을 제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의견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체험 사실을 묻는 게 증인에게 끌어내야 되는 증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이전 수방사령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거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군이 끌어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명령을 들었다고 진술을 한 여러 사령관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전 수방사령관은 가정화법을 써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더라도 저는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것은 실제로 그런 명령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본인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어떤 증언으로 들립니다. 이분과 관련해서 지금 뭐 띠자막에도 정영식 재판관이 진실을 얘기하면은 증언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시점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그 증인 신문을 할 때에 주신문을 하고 반대 신문을 하는데 그 주신문과 반대 신문을 다 들었는데도 재판관님들이 봤을 때 양측 대리인단이 이 핵심을 좀 빠뜨리네. 이걸 조금 더 물어봤으면 좋겠을 때 좋을 걸 하는 걸 메모를 해놨다가 직권으로 증인신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재판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지금 이 시점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면은 정영식 그 주심 재판관이 지금 증언을 질문을 하는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8분의 다른 분들이 본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하나하나 물을 수 있는데 그 질문의 의도, 그에 대한 답변이 오히려 오늘 그 이진우
지금 수방사령관의 어떤 증언의 핵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나오는 증인신문, 직권신문에 대한 질문 내역 그리고 그 답변이 아마 가장 엑기스가 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부터가 엑기스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통령 통화 기억나는 단어가 있냐라고 재판관이 아마 직접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답하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답하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증언을 거부하겠다. 예. 하는 답하지 아니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결국 재판장님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것도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본인이 어떻게 하기에 좀 곤란한 점이 있겠다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장님들은 그와 같은 질문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을. 그에 대해 진술 거부하면 진술 거부권 행사한 대로 조서에다가 진술 거부하다, 답하지 아니하다라고 지금 기재할 뿐인 것인데 예. 아마 그것 이외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라도 가장 물을 것이 그날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느냐, 받았다고 하면 무슨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어떤 답을 했느냐, 그게 가장 엑기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재판장님들이 가장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재판장님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직접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느냐, 걸었다고 하면은 무슨 지시를 하느냐,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예, 대통령 통화 중에 기억나는 단어가 있냐는 네. 재판관의 직접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답하기 어렵다. 어떻게 의미를 봐야겠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재반대신문 이후에 판사가 직접 묻는 거는 일반 재판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판결은 재판관이 내리거든요. 그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궁금해하는구나에 대해서는 판사의 예단을 어떻게 보면 미리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게 직접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재판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 심리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지 말지를 가늠하는 장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령관에게 직접 통화까지 해서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뭐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큰 법률적, 헌법적 흠결로 판단받을 수 있는 여지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도 좀 보는 것 같거든요. 군통수집관자니까. 그러면 없었다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거는 본인의 재판에도 유리한 거예요.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근데 있었는데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완전 다른 거죠. 불리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한다고 판단받게 되고 거짓말을 하면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도 높다라고 법적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좀 지키는 이 어떤 인식을 주면서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가장 현명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걸 바로 답변의 형태로 말을 한 건데 그거는 기억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예. 뭐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잠시 뒤에는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이 주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도착하는 모습, 지금 왼쪽에 나오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이 잠시 뒤에 5차 변론길의 주요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 현장의 모습을 조금 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자료였군요. 네, 일단은 이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그다음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순서대로 나오게 되겠고요. 조금 전에 차는 이제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갔기 때문에 앞서서의 모습은 과거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아직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통화 기억나는 단어가 있냐라는 부분인데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즉 국회 부분을 어떻게 해왔느냐, 즉 국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갔느냐 아니면 의원들 이른바 대통령 측에서는 요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재판관들의 모습인데 이분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을 한다 하더라도 그 헌법과 그 계엄법상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조치, 쉽게 말하면은 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대한민국의 의회에 대해서는 어떤 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님들 같은 경우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국회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중에 핵심인 것이죠. 양측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 주변적인 것과 얘기하고 기존에 했던 것을 질문했지만 재판장님들의 입장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 그 비상계엄을 하면서 국회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바로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럼 왜 거기 갔느냐 했을 때 거기에서는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 가서 그럼 쳐들어가라니 했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서 누구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총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용하지 말라고 했으며 거기에 갔던 사람들도 아주 한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까 물론 그 장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장갑차가 간 것 자체가 내란이고 장갑차가 가는 것이 탄핵된 사유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정치적 의미에서는 그 부분이 가능하지만 헌법적인 부분 내지 그 형법상의 내란이라는 것은 국헌문란, 국토 참전의 목적을 가지고 한 지역의 어떤 그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폭동이란 것은 유혈 사태가 날 정도의 어떤 소란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은 사실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폭동을 할 정도의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총기를 가지고 왔느냐, 거기에 어떤 그 실탄을 장전했느냐, 그것을 사용한 것에 대한 계획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저도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수방사령관에 전화를 해서 어떤 지시를 받느냐 그것이 오늘 질문에 하나만 물었다고 한다고 하면 바로 그것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뭐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1시간 반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20분 정도 더한 시간이 됐고요. 잠시 뒤에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 질문 같이 드립니다. 왜 국회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장갑차가 갔다고 내란죄가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내란죄는 형법에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어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동과 관련해서는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물리력의 행사입니다. 무장한 군이 국회에 침탈을 했습니다. 헬기를 내려서 국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걸 폭동이라고 하는 거죠. 내란이란 걸 국헌문란 목적의 요건과 관련해서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헌법기관의 권능을 법적 근거 없이 침탈하는 겁니다. 입법부는 국회는 계엄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군의 통할 아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란죄의 성립이 된다라는 그 맥락에서 보자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슨 지시를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거기와 관련해서 재판관들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한테 추가로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있냐? 그러니까 지금 속보로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대화를 나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뭐 안부를 물었겠습니까? 어떤 대화가 오갔겠습니까? 맥락이란 게 있는 거죠. 본인은 매뉴얼에 따라서 국회를 방어한다고 했지만 본관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지시가 있을 것인가? 본인은 답변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나는 무시했을 것이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도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재판관들이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봤을까요? 없었다고 볼까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소기의 성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리인 측이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고요.